남북 정상이 내일 오전 9시 반에 판문점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오는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이라 불릴 예정입니다.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수준까지 담길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북한 측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 등 군실세가 총출동합니다. 또 2월 방남했던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도 참석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건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보좌관 측은 아내에게 보낼 메시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고가의 물건을 어떻게 몰래 들여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총수 일가의 화물은 엑스레이 검사에서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목요일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저희는 지금 파주 임진각에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밤하늘을 밝게 수놓고 있는 저 임진강 철교를 넘으면 경의선 남쪽 마지막역 도라산역이 있고 바로 북한의 장단역과 연결됩니다. 또 그 오른쪽으로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민족의 명운이 걸린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정상회담 관련 특집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아침 9시 반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습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오늘 첫 소식으로 정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처음으로 만나게 될 시각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우리보다 표준 시각 30분이 늦은 북한 시간으로는 9시 정각입니다. 4월 27일 내일 오전 9시 30분경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군사정전위원회 두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이 회의실 앞에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전통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도보로 이동한 두 정상은 9시 40분쯤 판문점 광장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공식 환영식을 함께합니다. 이후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사전 환담을 나누고 2층 회담장으로 향합니다. 오전 10시 30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전 회담이 끝나는 12시 두 정상은 따로 점심을 먹은 뒤 다시 만나 기념 식수와 산책을 합니다. 이후 재개된 오후 회담은 5시와 6시 사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게 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의 내용의 수준에 따라서 그 형식과 장소를 결정하도록 협의했습니다. 6시 30분부터는 평화의 집 3층 식당에서 양측 수행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이 열립니다. 만찬이 끝나면 두 정상은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을 관람한 뒤 헤어집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두 정상 간 만남은 단 하루지만 밤 늦게까지 적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게 됩니다. 판문점 공간이 비좁아서 사열 규모는 간소화될 예정이지만 정상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걸맞는 예우를 다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군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게 됩니다. 취타대가 앞장선 가운데 의장대가 남북 두 정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남북이 합동으로 경호를 펼칩니다. 대통령 행사의 경호는 1선 경호를 경호처에서, 2선 경호는 군경 특수부대가, 마지막은 경찰이 맡는 3선 체제로 이뤄집니다. 이번 정상회담도 군 정보기관을 총동원한 철통 경호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공식 환영식장에 도착하면 6회 공군 3군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양쪽으로 도열한 우리 군이 받들어 총 경례를 하고 두 정상은 레드카펫을 따라 평화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국기 개양과 국가 연주는 생략되고 대신 취타대가 아리랑을 연주합니다.
공간도 좁은 만큼 예포 발사도 생략됩니다. 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해 형식은 간소화했지만 300여 명 규모의 의장 대원과 합동 경호를 통해 정상 국가의 최고 지도자 수준으로 맞춘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두 정상 간에 합의되는 발표문은 판문점 선언이라고 명명됩니다. 발표 형식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를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계속해서 김지선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가 판문점 선언으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은 6.15와 14 등 발표 시기를 중시했지만 이번엔 장소를 내세운 겁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명문화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은 앞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넣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이미 확인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느 수준까지 담느냐입니다. 임종석 위원장은 그동안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 언론에 거론됐던 의제 조율에는 진전을 봤다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한 핵심 의제는 정상 간 담판에 달렸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일 정상사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경우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발표하는 판문점 선언이 되겠지만 실내 기자회견 또는 아예 단순한 서명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제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이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합의를 얼마만큼 이루어내느냐가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핵심 의제로 자리 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핵 문제는 남과 북 두 정상이 결정하고 합의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북핵의 위협 대상이 한국을 넘어 미국 본토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측 정상의 비핵화와 핵폐기 의지 표명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북미 정상에서 다뤄지는 의제의 범위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핵 문제를 제외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진전에서는 비무장지대 병력 철수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에서 큰 틀의 합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행 기간이 좀 길다라고 한다면은 의제에 있어 가지고 연속성 이것을 보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합의에 있어 가지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외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하루 종일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청와대에도 긴장이 많이 될 텐데요. 회담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과 수시로 회의를 갖고 관련 자료를 점검하면서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우선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 결과와 5월 중에 추진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주요 의제에 대한 최종 입장도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던 참모들로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말투와 대화 방식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이 세기적인 회담을 통해서 중압감을 받았는데 이제는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식 수행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지막 예행 연습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예행 연습에는 두 정상 간의 대역을 내세워서
군사분계선을 김 위원장이 넘어올 때 문 대통령이 어디서 어떤 몸짓으로 맞이할지, 또 악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할지, 어디를 보며 사진을 찍을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실전을 방불케 한 점검이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습니다. 또 회담장 밖에서는 유엔사 군인들이 탱크 기름을 빼내는 등 만일에 대비한 점검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내외신 기자들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 취재진들 3천여 명이 메인 프레스센터에 자리 잡고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연결하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그곳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프레스센터는 오늘 새벽에 문을 열고 일찌감치 실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전에는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했고 오후엔 전문가 토론회가 3차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는 정상회담 자문위원들이 총출동해서 이번 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을 매개로 북미 회담에서 핵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센터에는 36개 나라 약 3,000명의 취재진이 집결해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계석을 마련한 미국 CNN, 일본 NHK 등을 비롯해서 멀게는 아프리카 카메룬, 또 남미 아르헨티나 특파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각국의 현지 시간을 고려해서 프레스센터는 회담 종료 때까지 24시간 쉼없이 운영됩니다. 네,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어디에서 가장 먼저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판문점에는 공동 취재단, 그러니까 소수의 기자들만 대표로 가서 취재하고 그 내용을 이곳 프레스센터로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축구장 1개 크기 면적의 통합 브리핑룸이 기자 1,000여 명이 기사를 송고하는 공간인데요.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 400석 규모였던 데 비해서 좌석은 2배, 규모는 7배 이상 커졌습니다. 내일이 되면 무대 양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회담 전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정부 발표 역시 청와대가 아닌 이곳 프레스센터에서 수시로 진행됩니다. 주간 방송사인 KBS는 오늘 하루 여러 차례 중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내일 정상회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할 북측 인사들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순회급 인사들이 망라된 메머드급 수행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군과 외교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각 인사들의 의미를 분석해봅니다. 먼저 이효용 기자입니다. 북측의 공식 수행원은 모두 9명. 그중 김정은 위원장의 유학 시절 스위스 대사를 지냈던 이수용 부위원장 겸 당 국제부장과 북미 라인의 대표격인 이용호 외무상은 외교 라인의 쌍두마차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북측의 외교를 지휘하는 인물이 공식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부의 투톱이 함께 수행단에 포함된 것도 이례적입니다.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야전군의 총괄 지휘하는 이명수 총참모장까지 대동하는 것은 비무장지대 내 긴장 완화 등 평화정책 의제와 관련해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비핵화와 좀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수행원의 군 책임자를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측이 총참모장을 수행단에 포함시키자 우리 측도 정경두 합참의장을 공식 수행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의 군순의 4명이 어떤 형식으로건 만나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한 획기적인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북측 공식 수행원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과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또 최측근 실세로 불리는 최룡해 부위원장에 빠진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북측 고위급 대표단으로 박람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을 공식 초청한다는 내용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쪽에서 마음 많이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신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제1부부장이 다시 오는 것은 남북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준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북측은 김영남 위원장이 수행단에 포함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2인자까지 동행함을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맹실상부한 최고 지도자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그만큼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빠졌습니다. 백두혈통 두 사람을 대신해 평양을 지키는 모습은 김 위원장의 신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수행원인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대남 관계의 실무 책임자로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휘 부위원장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내 전파를 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남북 언론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온통 내일의 회담에 관심이 쏠려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결단을 한 덕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논평만 있을 뿐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노동신문, 일면 머릿기사부터 오면까지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상회담이 언급된 건 6면의 논설지면. 정상회담 성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큰 결단 덕분에 가능했던 민족사적 사변이라면서 보수정당이 위장 평화 공세를 한다고 북한을 공격해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하루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정상회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만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소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9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밝힌 대로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소개했을 뿐 의제와 준비 상황 등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정상회담에 쏠린 남측 언론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북한은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에도 당일에야 회담 개최를 보도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언론들은 사후 보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대대적으로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회담을 미리 공개해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보다는 회담을 마친 뒤 합의사항 등 성과를 북측 입장에서 편집해 알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판문점의 하루를 김비치라 기자가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양에서 150km 남짓 달려온 김정은 국무위원장. 72시간 다리를 지나 판문각 앞에 도착합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로 걸어와 군사분계선까지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과 첫 악수를 나눕니다. 두 정상은 전통 의장대의 호위 속에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광장으로 함께 이동해 의장대 사열을 포함한 환영식을 갖습니다. 이제 세 단장을 마친 3층짜리 석조 건물 평화의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1층에서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기념 촬영과 사전 환담을 마친 뒤 회담장인 2층으로 옮깁니다. 한지 창호문으로 둘러싸인 한옥 사랑방 분위기의 회담장입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상징하는 금강산 그림이 새로 걸렸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탁자는 긴 타원형으로 제작됐습니다. 두 정상 사이의 폭은 이번 회담을 상징하는 2018mm입니다. 제가선 방향을 기준으로 남측 대표단은 오른쪽, 북측은 왼쪽에 앉게 되는데 두 정상의 양옆으로 의자가 3개씩 놓여 있습니다. 남북 양측 공식 수행원 명단은 확정됐지만 누가 배석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첫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각각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만나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소나무를 군사분계선 위에 같이 심습니다.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의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함께하고 평화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 회담이 이어지고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제 양측 수행원들까지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하는 3층 연회장에서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리설주 여사까지 동반한다면 남북 정상이 최초로 부부 동반 만찬을 하고 이어서 환송 행사를 갖게 됩니다. 새로운 평화의 주춧돌을 만들 4월 27일, 세계의 시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이렇게 회담 중간중간 두 정상은 함께 공동 식수 행사도 갖고 판문점 경내에서 산책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행사 일정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건지 김영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 현관을 내려와 군사정전위 회의실, 이른바 T2와 T3 사이길로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T는 템퍼러리, 이른바 임시 가건물을 뜻합니다. 바로 여기서 남북분단이 시작됐고 금세 철거될 줄 알았던 가건물은 65년째 이곳에 남아있습니다. 판문점에서도 가장 극적으로 분단을 상징하는 구역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남북 정상은 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20년 전 소떼를 몰고 방북한 소떼길 부근에 소나무도 함께 심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이번 정상회담 슬로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소나무 식수에는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물을 주게 됩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양 정상의 서명과 함께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가 새겨집니다. 공동 식수를 마친 뒤 남북 정상이 담소를 나누며 걷게 되는 도보다리도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만든 다리입니다. 두 정상은 이 다리의 군사분계선 표식 바로 앞까지 걸어갔다 오게 되는데 임종석 위원장은 이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고 협력과 번영의 시대를 맞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남북 정상이 이동하는 장소 하나하나에 분단 극복과 평화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남북 두 정상은 내일 공식 만찬은 함께 진행하지만 오찬은 따로따로 갖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고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 반 동안의 오전 정상회담이 종료되면 남북 정상은 점심을 따로 먹습니다.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공식 수행단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으로 넘어가 점심 식사를 하는 만큼 북한 내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 오후 회담 전략을 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은 어렵사리 만났어도 점심은 따로 했습니다. 2박 3일의 방북 기간 동안 김대중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정상 간 합의 전까진 오찬에는 남측 수행원들만 함께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각자 휴식을 취하면서 일종의 작전 타임을 가진 겁니다. 원래 오전 회의가 끝난 뒤에 상호 간의 전략을 수기하는 오후 회담을 준비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찬을 따로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비핵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고 회담이 마무리되면 양측 정상은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잡은 민어로 만든 편수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수확한 쌀로 만든 비빔밥 등 평화를 상징하는 메뉴가 테이블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정상회담 연장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공식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 부인 이설주 여사가 참석할지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내심 부부 동반 만찬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북한 최초로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선보인 리설주 여사.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아직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판문점의 여건상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리설주 여사가 머물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오전 회담을 마치고 북으로 돌아가 오찬을 한 뒤 오후 일정을 위해 내려올 때 리설주 여사와 동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오후 회담에 앞서 두 정상이 기념식수를 하고 산책하는 일정부터 리설주 여사가 참석하게 됩니다. 또 정상회담의 대미를 장식할 만찬에 남북 정상내외가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리 여사가 참석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이를 반영해 행사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선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함께 방북했지만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와 언론들도 내일 회담에 대한 지지와 기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도에 조빈나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다시 한번 회담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A coloro che hanno le responsabilità politiche dirette chiedo di avere il coraggio della speranza, facendosi artigiani di pace.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 정상의 용기 있고 중요한 과업이 성공하길 기원한다는 성명을 냈고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한 주변국들도 북핵 문제의 진전을 희망했습니다. 由此开启通往半岛持久和平的正确的道路。具体的な行動を引き出すべく日米3カ国で緊密に協力をしていきます。 BBC와 CNN 등 주요 언론들도 실시간 주요 뉴스로 정상회담 소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im Jong-un will walk a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is one tomorrow has to be successful and has to include some sort of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by Kim. 외신들은 역사적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말을 내놓을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누구보다 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북에 둔 실향민들일 텐데요. 전쟁통에 피난 온 황해도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여 살고 있는 섬 교동도를 찾아 정유진 기자가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6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 한켠에 시간이 멈춘 이발관이 있습니다. 12살 때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이발사 지광식 씨. 꼬부랑이 누구지? 김 누구지가? 저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 용진이. 김용진이. 손님 장영호 씨도 같은 마을 출신 실향민입니다. 고향 얘기 나눌 사람도 이제 많지 않습니다. 공기전에 살다고 어디 갑자기 내 주절로 그냥 쓰러져가지고. 그럴 수가 없어. 장 씨는 서울살이를 하다 4년 전 교동도로 돌아왔습니다. 늘 고향 가까운 이곳이 그리웠습니다. 집까지 보이고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동네. 실향민들은 이번 회담에도 실망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물고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정말 남북 이단의 아픔이라는 것은 이를 형용할 수가 없죠. 회담하고 뭐 잘하자고 뭐 걔들이 자꾸 깨잖아요. 이번에도 또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 우리야. 번번이 깨졌던 기대. 이번엔 좀 다를 수 있을지.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오늘 오후에 사랑방에 모인 실향민들은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조금 날 거야.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틀릴 거야 아마. 마음 한구석에 마지막이 될지 모를 희망을 품습니다. 어떤 회장이요? 고향에 갈 거 어때?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8년 전 북한의 포격으로 피해를 입었던 연평도 주민들도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늘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주민들은 이번 회담이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북한 포격을 받아 민가의 지붕이 내려앉고 창틀이 휘어지는 처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시 이곳에 살았던 주민은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안정제하고 수민제 두 가지하고 섞어서 그걸 먹어야 잠이라도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가지 그거를 안 먹고 저기 하면은 할 수가 없어. 연평면 사무소의 폐쇄로 하면은 북한 포탄이 떨어진 참혹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포탄이 떨어진 곳은 이젠 민원인 주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여기 계신 주민분들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주민의 절반인 실향민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보다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가 간절합니다. 회담이 잘 돼서 뭐 나뿐만이 아니라 고향에도 한 번씩 가고 싶은 사람들 가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 어민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로 어장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한반도기를 내걸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이라도 들어가서 편안하게 조업할 수 있는 날 내지는 우리 LNL 선상만이라도 북의 제지를 안 받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회담이 아픈 과거를 잊고 평화로운 미래를 여는 시작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대북 제재에 동참해온 태국의 여행사들이 전격적으로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콕 유석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관광 상품을 팔기 시작한 한 태국 여행사. 북한 관광에 대해 문의하자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중국 선양을 거쳐 고려항공으로 평양에 들어가는 5박 7일 일정으로 5월 25일이 첫 출발일로 잡혀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금수산 태양궁전과 만수대 방문, 고계단 공연 관람 등이 예정돼 있고 개성과 DMZ도 방문합니다. 가격은 우리 돈 200만 원 정도로 태국에서는 유럽 여행 상품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고가입니다. 모객은 태국 여행사들이 하지만 상품 개발과 진행은 모두 북한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북한 여행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통해 폐쇄 국가 이미지를 벗고 외화 수급에도 숨통을 틔우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은 최근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한에서 일어난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와 관련해 또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속죄한다는 전문을 중국 측에 보냈을 뿐 아니라 시신 후속 열차를 직접 보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32명의 사망자를 낸 중국인 관광객 교통사고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이름으로 속죄한다며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 어떤 말과 위로나 보상으로도 가실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하여 깊이 속죄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속죄한다는 표현을 쓰며 사과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인 시신들을 전송하기 위해 직접 역에도 나갔습니다. 리준진 주북 중국 대사와 만나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하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열차에 올라 부상자들을 직접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사관 방문에 이어 파격적인 수준의 사과까지 한 것은 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으로 다져놓은 북중 관계를 그만큼 중시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어렵게 복원시킨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의식한 제스처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 이번 사고로 숨진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안익 묘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지금부터는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일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것은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드루킹의 측근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현금 500만 원. 발단은 한모 전 보좌관이 드루킹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형편이 안 좋으니 아껴 쓰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한 전 보좌관은 아내에게 보내려던 문자를 잘못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자를 공유받은 드루킹의 측근 김 씨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또 한 전 보좌관이 거절하다가 나중에 갚겠다며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빌려준 돈이란 취지인데 경찰은 사실상 그냥 준 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청탁이 오간 관계인 만큼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김 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았다고 들었다며 자신이 지시하거나 청탁한 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 전 보좌관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계좌와 통신에 대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자 검찰은 영장이 부실했다고 반박하면서 검경 갈등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과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김 의원이 댓글 조작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김 의원이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 기사와 함께 보좌관의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자료도 첨부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같은 영장 기각 사실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이후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휴대전화는 압수도 안 하면서 기자만 압수수색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데 대한 불만도 애둘러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의원을 댓글 조작 공범으로 볼 만한 근거 자료는 기사뿐이었다며 영장 기각 사실을 공표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드루킹 수사로 경찰과 검찰 간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한덕철광내 갱도에서 발파 작업 도중 돌무더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매몰돼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근로자 6명은 갱도 입구에서 5km를 들어간 뒤 수직갱도 550m 지점에서 발파 작업을 하다 20-30톤 무게의 돌덩이에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 GM을 살리는 데 7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보다 많은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대신 GM 본사는 한국 GM을 10년 이상 한국에서 유지하고 산업은행의 거부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GM 본사가 한국 GM의 이른바 국내 시장 체류 기간을 몇 년으로 약속하느냐였습니다. GM 본사는 두 종류의 신차 배정을 통해 한국 GM의 생산 공장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고 주요 결정에 대한 산은의 거부권은 주주 간 협약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GM은 한발 양보하는 듯 하면서도 산은에는 투자 규모를 더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산은이 당초 계획보다 3천억 원 많은 8천억 원을 새로 투자하기로 결정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GM도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 규모를 1조 4천억 원 늘리기로 해 한국 GM엔 GM과 산은이 합쳐 모두 7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Discussions to a conclusion so that we can put the business on a strong footing for future success. 자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GM이 신청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는 현재 GM 측에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투자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는데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공장은 폐쇄됐지만 부평과 창원 공장의 정상화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상화 토대는 마련됐다지만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된 만큼 내수 시장에서의 고객 신뢰 회복이 한국 GM의 가장 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에서 다양한 향으로 흡연을 유도하는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성분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경고 그림, 문구에도 담배는 꾸준히 팔려나갑니다. 4,500원입니다.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맛을 줄이고 향과 맛을 더하는 이른바 가향 성분. 시판되는 관련 담배 60종을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 들어있었습니다. 바카, 코코아, 바닐라 향을 내는 성분이 많았는데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흡연을 유도합니다. 일부 성분은 담배 연기를 더 깊게, 더 많이 폐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멘톨 향이나 아니면 테오브로민 같은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기관지 확장 효과에 의해서 같은 양의 담배를 피운다고 하더라도 유해 물질이 좀 더 많이 몸속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향 성분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을 중단한 데 이어 브라질, 터키, 유럽연합도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별다른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검출된 가향 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습니다. 캡슐 담배뿐만 아니라 일반 관련 담배에도 다양한 가향 성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담배 가향 성분의 첨가를 규제하는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간추린 단신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7월부터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2인실은 본인 부담률이 40에서 50%, 3인실은 30에서 4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행성 눈병하면 대부분 여름철 물놀이하다 전염되는 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 봄철 야외 활동이 늘고 미세먼지마저 심해지면서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 소풍을 다녀온 뒤 눈병이 심해진 3살 남자아이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감기 오면서 눈 충혈 심하고 눈곱이 좀 많이 끼더라고요. 어른도 눈병이 전염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충혈도 오고 눈이 많이 부었었죠. 한 식구가 한 일주일 후에 이제 같이 자도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전염이 되대. 질병관리본부는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최근 3주 사이에 4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살 이하 영유아가 1000명당 55.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인은 아데노바이러스. 성인은 눈병만 앓지만 아이에겐 호흡기나 소화기까지 침범해 콧물이나 기침,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만 발생하는 줄 알았던 유행성 결막염이 봄철에도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요즘은 계절하고 무관하게 좀 연중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이 있고 또 미세먼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는 접촉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눈을 비비지 말고 손을 자주 씻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수건이나 세면도구는 물론 베개나 이불까지도 따로 써야 2차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2년 연속 홈런 왕을 차지했던 SK 최정이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개의 홈런을 치며 홈런 단독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문영규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정은 두산 장원준을 상대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었습니다. 3회 말 장원준의 빠른 공을 받아쳐 2점짜리 홈런을 쳐냈습니다. 시즌 12호 홈런을 쳐낸 최정의 타격 상승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7회 이번엔 두산 김정호를 상대로 1점짜리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최정은 시즌 12, 13호포를 연달아 터뜨렸는데요. 현재 SK는 27경기째인데 이런 초반 페이스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올 시즌 무려 69홈런을 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SK는 외야수 김동엽이 멋진 호수비까지 펼치며 선발 켈리를 도왔는데요. 켈리의 7이닝 무실점 투구까지 더해 두산에 앞서 있습니다.